저는 38살 결혼한 지 12년 된 평범한 아내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늘 말했어요. 남편 참 자상하네요. 두 분 보면 진짜 보기 좋아요. 솔직히 그럴 만도 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하지만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고 저도 제 일을 하면서 가정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 애썼거든요. 아이도 어느덧 초등학교 4학년. 하루하루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바쁘지만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믿었어요. 믿고 싶었어요. 주말이면 가족 단위 나들이를 나갔고 기념일마다 작은 케이크 하나는 꼭 함께 자르곤 했습니다. 남편은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지만 가끔씩 문득 보내오는 카톡 하나에도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피자 사갈게. 그 짧은 말에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별일 없이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는 없어도 서로에 대한 애정은 그대로라고 믿었죠. 이혼이나 바람 같은 단어는 저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식이 있다고 했고 저는 아이와 저녁을 먹고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의 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려고 했을 때였어요. 섬유 유연제 냄새와는 다른 묘한 향이 났습니다. 어디서 많이 맡아본 듯한, 그런데 우리 집엔 없는 향수 냄새.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그리고 셔츠 주머니에서 나온 건 작은 영수증 하나였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와인바. 영수증에는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는데 바로 어젯밤 9시 48분. 그 시간이라면 분명 회식 중이었을 텐데 회사 근처에선 거리가 좀 있었죠. 그 와중에 제일 아래엔 이상한 한 줄이 있었습니다. 2인 세트 샤도네이 추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괜히 마음이 이상하게 쿡 찔렸습니다.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 고개를 젓고 영수증을 찢으려다 다시 접어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셔츠를 유난히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옷에 묻은 냄새, 주머니 안 영수증, 자잘한 카드 사용 내역,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했던 건 차 안에 떨어져 있던 호텔 주차권이었어요. 특별한 출장도 없었고 가족 여행도 없었던 주간. 그런데 도심 호텔에 주차권이 왜 있었을까요? 여보, 이건 뭐야? 무심한 척 물었지만 손에선 땀이 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아, 회의 끝나고 잠깐 미팅 있었어. 호텔 라운지에서 했거든. 라운지? 저도 회사 다녀봤고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 호텔 로비에서 있는 경우는 있긴 하죠. 그 말에 수긍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선 뭔가 다른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찝찝함. 그 단어 외엔 표현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집안일을 하며 거실에 있던 남편의 노트북을 정리하려던 순간 잠금 화면에 떠있던 메신저 알림창 하나. 다음 주는 XX 호텔 말고 강남 쪽이 나을 것 같아. 이름은 없었고 프로필 사진도 없는 계정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여느 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이는 숙제를 하느라 바빴고 저는 씻고 나와 TV를 보고 있었죠. 요즘 좀 피곤하지? 남편이 불쑥 물었습니다. 응, 일이 많아서 그래. 당신은? 나야 뭐 맨날 똑같지. 그때까진 정말 몰랐습니다. 그 대화조차 하나의 연기였다는 걸. 전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속으론 아주 작게 다짐하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리고 제가 바보처럼 지나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저 사랑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변해버린 남편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작은 냄새 하나가 우리 결혼의 균열을 드러내는 시작이 될 줄은요. 그리고 그 균열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더 깊게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퇴근 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SNS를 훑고 있었어요. 요즘엔 회사마다 공식 계정을 운영하잖아요. 남편 회사도 마찬가지였고요. 자동으로 팔로우된 그 계정에서 영상 하나가 올라왔더라고요. 2024년 상반기 임원 워크숍 스케치 뭐 별거 있겠나 싶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죠. 그런데 영상이 중반쯤 넘어갔을 때 화면 오른편 짙은 와인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한두 번 스친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본 적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여자를 어디서 봤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잠시 정지 버튼을 눌렀고 휴대폰 화면을 확대했어요. 그리고 곧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겨울 남편이 부서 후배 중 괜찮은 친구가 있다고 하면서 한 번은 셋이 저녁을 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자리에서 인사만 나누고 간단히 대화를 주고받았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영상 속에서 남편 옆에 아주 자연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둘 사이의 거리. 그 미세한 거리. 몸은 닿지 않았지만 말하자면 감정은 닿아 있었달까요? 그 여자의 이름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서연. 서연 씨라고 했죠. 후배지만 일도 잘하고 성격도 밝아서 요즘 많이 배운다고 남편이 말했던 그 여자. 그 순간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왜 내가 이걸로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걸까? 단순한 후배 사이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감이란 게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알았어야 했어요. 영상 속 남편의 얼굴이 제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서연 씨를 바라보는 그 눈빛. 제가 5년 넘게 보지 못했던 그 미묘한 따뜻함과 웃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건 가족끼리도 동료끼리도 잘 안 나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어요. 행사 끝나고 그냥 바로 나왔어. 피곤해서. 그러면서 양말을 벗고 무심히 소파에 누웠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TV를 켰고요. 오늘 행사 어땠어?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뭐 늘 그렇지. 말만 많고 실속은 없는. 서연 씨는 잘 있대? 그 질문에 남편이 고개를 들더군요. 서연? 아, 응. 잘 있어. 왜? 아니, 그때 저녁 먹었을 때 생각나서. 아, 그랬지. 짧은 대화였어요. 하지만 말끝에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입꼬리는 웃고 있는데 눈빛은 얼어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짧은 순간에도 그의 숨소리, 표정, 손의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평소와는 달랐어요. 그건 분명히 감추는 사람의 반응이었어요.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남편은 갑자기 더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꽃도 사오고 오늘 고생했지? 하면서 등을 토닥이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케이크를 들고 왔죠. 우리 결혼한 지 12주년이네. 그날은 사실 11년 8개월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뭔가를 감추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친절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의심이 커지고 있었어요. 증거가 없었을 뿐이지 마음은 이미 절반쯤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직접적으로 묻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대답을 듣는 순간 돌이킬 수 없게 될까봐. 그저 웃는 얼굴 뒤에서 마음속에 또 하나의 다짐을 더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른 척만 하진 않겠다고. 확실한 걸 알아낼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요. 믿었던 남편, 믿고 싶었던 가정.
그 모든 것이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이제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따지거나 울부짖는 대신 저는 감정을 눌러 삼켰습니다. 오히려 더 다정해졌어요. 남편이 피곤하단 말을 하면 수건을 덮여주고 아이가 잠든 밤엔 조용히 맥주 한 캔을 건넸습니다. 고생했지? 그 한마디로 모든 불안을 덮는 척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하나 조용히 기록하기 시작했죠. 스마트폰 캘린더의 작은 이모티콘들로 그의 귀가 시간, 핸드폰을 멀리 두는 행동, 갑자기 사라지는 시간대까지 전부 메모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록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남편은 회식을 핑계로 귀가가 늦었어요. 그런데 회사 사람들과의 단톡방엔 그런 회식 사진이 단 한 장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알죠? 요즘 사람들 회식하면 기본적으로 사진 찍잖아요. 심지어 회사 공식 계정에도 아무 말이 없었고요. 화요일마다 왜 이렇게 회식이 자주 있어? 남편에게 툭 던지듯 물었더니 그게 새 프로젝트 팀 만들고 나서 매주 만나기로 했거든. 팀빌딩 같은 거. 그 말도 처음 들었어요. 그런 팀 이전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점점 남편의 작은 행동들에도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샤워할 때 휴대폰을 화장실 안에 들고 들어가는 모습, 갑자기 알림을 끄고 무음 모드로 전환한 잠금 화면, 심지어는 저와 대화 중에도 문득 어색하게 고개를 돌리며 미소 짓는 그 표정.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하루는 일부러 남편보다 늦게 일어나는 척했습니다. 그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핸드폰을 잠시 들여다봤어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생일에 아이 이름을 합쳐놓은 것이었죠. 잠금 해제를 하자마자 낯선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 팀장, 그냥 회사 사람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화 내용은 달랐어요. 오늘 아침도 보고 싶었어. 어제 입은 그 원피스 정말 예뻤어. 다음엔 더 오래 입고 싶어. 숨을 들이켰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폰을 다시 내려놓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날 밤 남편이 평소처럼 다정한 얼굴로 오늘 힘들었지? 하며 맥주를 건넸을 때 저는 그 얼굴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음을 위한 준비로 넘어갔습니다. 위치 공유 앱을 설치했어요. 아이 안전을 위해 깔았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남편은 별 의심 없이 승인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 화요일 저녁 9시 남편은 여전히 회식 중이라 했지만 위치 앱엔 그가 신사동 근처 호텔 건물 안에 머물러 있다는 알림이 떴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 말도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그 호텔 이름을 메모장에 적고 그 근처 맛집 검색을 가장해 리뷰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룸 청결하고 조용해서 데이트하기 딱 신사동 여친이랑 자주 오는 곳, 그런 문장들이 눈에 박혔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옆에서는 평온한 척 평소처럼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잘 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일상의 흐름을 유지하는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블루투스로 제 휴대폰에서 연결이 가능했습니다. 화요일 밤 차량은 8시 35분쯤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신사동 호텔 앞에 정차했고 차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그 이후 2시간 동안 블랙박스는 정차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날 그 시간, 남편은 거기 있었습니다. 회의도 회식도 아니었어요.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편 몰래 집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거실에 조그맣게 하나 그리고 서재에도 하나. 그가 전화를 자주 받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지? 그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이내 머리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기 위해서, 저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은 해야 할 때였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웃는 얼굴로 내일 회식 있어. 늦을 거야. 라는 말을 꺼냈을 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였어요. 그래, 다녀와. 대신 돌아올 자리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진짜 배우가 됐습니다. 아침이면 아이 도시락을 정성껏 싸고 남편의 셔츠를 다려놓고 밝은 얼굴로 오늘도 힘내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물론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하지만 들키면 안 됐어요. 이제는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도 중요했거든요. 그가 저를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착한 아내라고 믿게 만들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점점 더 여유로워졌어요. 자신이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오히려 저를 더 챙기는 척했죠. 요즘 고생 많지? 주말엔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까? 저는 일부러 더 웃었어요. 갈비찜 좋지. 우리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내자. 그가 뭐라 대답했는지는 기억도 안 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엔 그가 호텔 안에서 나눈 대화들, 블랙박스 정지 시간, 위치 앱의 경로 그런 것들만 떠올랐거든요. 서재에 설치해둔 소형 카메라에 저장된 영상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평소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이어폰을 낀 채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다음 주도 괜찮아. 그날은 너랑 하루 종일 있고 싶다. 아니야, 지연이 전혀 몰라. 걱정 마.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제 이름이 그 사람 입에서 그렇게 가볍게 흘러나오는데 그걸 모른 척 지켜보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꺼버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면서 출근 준비를 했고 저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아침을 차렸습니다. 식탁에 앉은 남편이 말했죠. 지연아, 요즘 너 진짜 예뻐졌어. 속으로 비웃음이 났어요. 그가 칭찬한 건 진짜 제 모습이 아니라 제가 연기한 모르는 척하는 아내였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의 셔츠를 다리다가 또 하나의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호텔 내 카페였어요. 카페 루미에르 아메리카노 2잔, 티라미수 1개 시간은 저녁 7시 12분. 남편이 말했던 팀 회식 시간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영수증 끝엔 필기체로 적힌 짧은 문구가 있었어요. 다음엔 더 오래 있어줘요. 이건 더 이상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증거, 흔적, 감정, 모든 게 현실이 되어 눈앞에 쌓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아주 이성적으로. 누구와 상의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혼자서 노트에 날짜와 시간, 행동 패턴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남편의 동선을 시간 단위로 분석했고 SNS를 통해 그 여자의 계정도 알아냈습니다. 비공개였지만 프로필 사진은 그날 회사 영상 속의 얼굴과 같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팔로워 중에 남편의 계정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분명했어요.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였고 둘은 진심이었어요. 그 진심이라는 게 제게는 더 큰 배신이었죠. 저는 더 이상 아내로서, 여자로서 존중받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의 엄마로서의 제 삶까지 망가지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와인을 들고 들어왔어요. 우리 오랜만에 한잔 할까? 저는 웃으면서 잔을 받았습니다. 그럴까? 요즘 진짜 바빴잖아.
그가 웃으며 잔을 부딪힐 때 제 마음속에선 무언가 하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감정을 내려놨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다 집어넣었습니다. 오직 하나, 이 관계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 그것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끝은 아주 조용하고 정확하게 와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감정이 아니라 계획으로 움직였습니다. 말 그대로 행동의 단위 하나하나가 계산이었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언제 외출하는지, 몇 시에 귀가하는지, 그 시간마다 그의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뒤 샤워하는 동안 그의 서류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발견했어요. 서연 팀장, 전략기획이팀 회사 주소와 직통 번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명함을 그대로 다시 넣고 자리에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포털에 검색했죠. 어렵지 않게 그녀의 흔적들이 나왔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찍힌 단체 사진, 과거 잡지 인터뷰 한두 개, 그리고 학부모 세미나 참석자 명단. 그녀는 저와 같은 지역 학부모 연합 강좌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이제 나도 갈 수 있겠구나. 바로 다음 주 그 강좌가 같은 장소에서 다시 열린다는 걸 확인하고 저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제 아이는 그 학교 학생이 아니었지만 외부 학부모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있었으니까요. 그 주가 지나고 저는 세미나 당일 조용히 단정한 옷차림으로 행사장에 들어갔습니다. 입구 근처 카페에서 먼저 커피를 한 잔 시키고 앉아 있었는데 5분쯤 지났을까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서연. 영상에서 봤던 그 얼굴보다 훨씬 생기가 있었고 더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죠. 저 여기 앉아도 될까요? 일부러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생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저도 혼자 왔어요. 순간 심장이 빨라졌어요. 하지만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아이 학교에서 추천해줘서 왔어요. 엄마들 정보 공유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저도 아이 때문에 왔어요. 여기 학부모들끼리 꽤 친하더라고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녀의 말투, 눈짓, 손짓까지 모든 게 평범하고 친절한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녀가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사람이란 걸. 한참 동안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가방 속에 넣어둔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녹음 잘 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분도 일하세요? 그녀가 먼저 물었어요. 아니요, 제 남편은 그냥 회사원이에요. 많이 바쁘죠? 어디 쪽이세요? 마케팅 계열. 정확히는 잘 몰라요. 서로 바빠서. 저는 웃으며 말을 얼버무렸지만 그녀는 순간 살짝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 수 없는 표정이었어요. 무언가를 떠올린 듯한 아니면 감춘 듯한 표정. 그리고 이어지는 그녀의 말. 그런 사람들 은근히 외로워하더라고요. 아내랑 아이는 집에 있고 본인은 늘 야근 출장. 그러다 보면 누구라도 기대고 싶지 않을까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게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일을 암시하는 걸까? 아니면 단순한 말장난일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요즘은 좀 외롭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서 스치듯 지나가는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세미나가 끝난 후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다음에 커피 한잔 해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을 때 제 손은 이미 녹음기를 껐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너한테서 모든 걸 빼내겠다고. 모든 말, 모든 표정,
모든 흔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서 내가 어떤 여자였는지 보여주겠다고. 복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획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날 이후로 서연과 저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친해진 것처럼 보이는 사이였죠. 처음엔 커피 한 잔이었어요. 근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이 학교 얘기를 하다가 서로의 일상도 조금씩 나누게 됐습니다. 요즘은 남편이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녀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맨날 늦고 연락도 잘 안 되고. 의외였어요. 불륜녀라고 해서 뻔뻔하고 당당한 이미지만 떠올렸는데 서연은 생각보다 조심스럽고 감정 기복이 컸어요. 순간 저 자신이 이상해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동정하고 있는 건가? 아니, 그럴 리 없죠. 그분이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회사 일도 그렇고 집에서도 뭔가 버거운 게 많다고. 서연의 표정이 순간 멈췄습니다. 작은 동공의 떨림, 살짝 움츠러드는 어깨. 그건 알고 있다는 반응이었어요. 그걸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그냥 예전에 만났던 회사 쪽 지인한테요. 아마 같은 회사인가 봐요. 이름은 말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넘기자 서연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사실은 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직접 들으니까 더 참담했어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이란 걸 당사자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듣고 있다는 게. 그 사람 결혼한 거 아시죠?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치 제3자인 척. 다 알고 있으면서도 처음 듣는 것처럼. 알아요.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근데 그 사람 행복하지 않대요. 아내는 차갑고 말도 잘 안 통하고 아이 문제로 자꾸 다투고 그래서 자기가 점점 무너진다고 했어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 사람, 제 남편은 집에서 늘 가족 사진 정리해두고 아내에게 생일 선물 챙기고 아이 숙제 봐주던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했더라고요. 이해는 돼요. 서로 사랑하는데 상황이 그렇다면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말했어요. 서연은 제 눈을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톡 하고 끊어졌어요. 분노, 수치, 모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 녹음기를 다시 확인했어요. 녹음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곧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죠. 곧 정리하겠다.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아 맴돌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는 그날 그렇게 대화를 마쳤고 카페를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을 때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이제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 입에서 제 남편과의 관계를 직접 들었고 녹취도 확보했고 그 모든 말들은 법적 증거로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 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슬퍼서도 아니고 분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허무했습니다. 내가 12년을 함께한 남자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한심하게 우리 가정을 이야기했단 사실이.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끝을 향해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둘 다 절대 피할 수 없는 방식이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 주 저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큰 간판도 없는 조용한 건물이었지만 그 안은 생각보다 바빴어요.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하니 곧바로 회의실로 안내됐고 잠시 후 중년의 여변호사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말씀 들었습니다. 불륜 증거와 관련해서 자료 가지고 오셨죠? 조용히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드렸습니다. 위치 추적 로그, 블랙박스 영상, 서연과의 대화 녹취,
호텔 영수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과 서연이 함께 있는 사진. 사진은 며칠 전 조용히 사설 흥신소에 의뢰해 받은 결과였습니다. 신사동 모 호텔 앞에서 나란히 나오는 둘의 모습. 멀찍이지만 충분히 식별 가능했고 서연이 웃으며 남편의 팔을 붙잡고 있는 장면까지. 변호사는 한 장 한 장 넘겨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민사소송, 형사대응 모두 가능하고요. 특히 상대 여성 쪽엔 위자료 청구 및 손해배상, 업무상 평판 훼손도 노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칼자루가 제 손에 쥐어진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먼저 남편 명의 계좌 이체 내역을 요청했고 그 안에서 서연 이름으로 소액 결제된 적금 이체, 호텔 예약 내역 등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서연이 다니는 회사의 내부 익명 게시판에 둘의 관계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팀장이 부서장이랑 사귀는 거 다들 아시죠? 출장도 같이 다니고 매주 화요일 저녁엔 둘이 사라지던데요. 누가 올렸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글은 순식간에 확산됐고 며칠 뒤 서연의 계정은 비공개로 바뀌었고 회사 측은 긴급히 익명제보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남편도 당황하기 시작했죠. 회사에 무슨 제보가 들어왔대. 내 이름이 올라왔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게 뭐야? 그의 얼굴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당혹, 분노가 뒤섞인 그 표정.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뭔가 잘못된 오해겠지? 당신은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눈빛은 이미 멀리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정식으로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서연 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장도 함께.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보고 말도 없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대로야. 이혼 소장. 그리고 내 여자친구한테 보내는 위자료 청구장.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지연아, 미안해. 진심으로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잠깐 흔들렸던 거야. 그런 말 녹음해서 그녀한테도 들려줄까? 지금 내 말이 서로 뭐라 했는지 다 갖고 있어.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닥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고 그제야 처음으로 자기가 진짜 끝났구나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의 회사에서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호 부적절한 사적 관계로 인해 조직 신뢰 훼손. 서연은 내부 징계 후 잦은 퇴사 형식을 선택했고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구였는지 다들 안다는 분위기로 퍼져나갔습니다. 남편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됐고 한직으로 밀려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연에게선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당신 아내 대체 어떤 사람이야? 다 알고 접근한 거였어? 너무 무서워. 그 문자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저도 더는 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이미 제가 원하는 만큼 흔들렸고 부셔졌고 무너졌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이 모든 것을 진짜 끝내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완벽하게. 남편과의 이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이미 증거가 차고 넘쳤고 그도 더는 발뺌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처음엔 재산 분할 얘기를 꺼냈지만 제가 준비한 서류들을 보고선 금세 입을 다물더라고요.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도 저축 통장도 그 안에 그녀와의 관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지연아, 아이 양육권은 그건 놔둬. 웃기지 마. 제가 말했습니다. 아이한테 상처 준 사람은 당신이야. 양육권? 한 번도 진심으로 아이 먼저 생각한 적 있었어?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산의 70%는 제 명의로 넘어왔고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위자료는 법정 최대한도 근처에서 결정됐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울기라도 했으면 사람답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그저 침묵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전혀 불쌍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 또 한 번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엔 남편 쪽으로요. 준호 오빠, 나 임신했어. 우리 애기야. 지금이라도 책임져 줘. 그 문자를 본 남편은 처음으로 다시 울었습니다. 지연아, 이건 진짜 아니야. 내가 정말 그런 게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 저는 이미 변호사에게 전달한 상태였고 유전자 검사 청구를 넣은 상황이었습니다. 단 2주 만에 결과가 나왔고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한 거죠. 사람 하나 붙잡아 두고 싶어서 아이까지 팔면서.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그날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아예 자진 사표를 냈고 그 후론 프리랜서로 조그만 일들을 이어가며 월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더 심각했어요. 회사에서 퇴출된 뒤 이직도 잘 되지 않았고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 남의 가정 파괴한 여자란 낙인이 찍혀 모임에서도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도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둘은 결국 서로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뜨겁게 불타올랐겠지만 현실 앞에서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으니까요. 한 달 후 남편이 조용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 번만 얼굴 보고 얘기하면 안 될까? 전 고민도 하지 않고 말했어요. 그럴 이유 없어. 우린 끝났어. 그리고 난 그때부터 이미 너를 잊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잿빛 하늘, 구름 낀 날씨. 그날따라 비가 내릴 것 같은 공기였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비워냈으니까요. 속이고 속으며 살던 지난 시간들을 애써 무시하며 버티던 감정들을.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모든 가면은 벗겨졌고 그 안에 있던 진짜 얼굴들이 더는 숨을 곳이 없게 되었어요. 이혼이 마무리되고 한동안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단단하다고 믿었던 제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뒤집어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보면서 그리고 거울 속 저를 바라보면서 문득 이렇게 생각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살아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하던 인테리어 관련 일을 조금씩 다시 꺼내 들었어요. 예전엔 결혼하고 바로 그만뒀던 일이었죠. 남편이 내가 돈 벌 필요 없어라고 말했었거든요. 그 말이 당시엔 다정하게 들렸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날 얼마나 무력하게 만들었는지 이제야 깨닫겠더라고요. 처음엔 소형 원룸 리모델링을 맡아봤고 지인의 소개로 작은 부동산과도 연결됐어요. 월세 수익이 나던 오래된 건물 하나를 저렴하게 계약해서 직접 손보고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첫 임대 계약이 성사됐을 때 저는 조용히 아이방 앞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이건 돈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만든 성과였거든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나자 일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작은 작업실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도 잘 적응해줬어요. 처음엔 아빠 얘기를 자주 꺼냈지만 제가 흔들리지 않고 일상을 유지하자 아이도 덜 불안해졌던 것 같아요. 엄마는 요즘 뭐가 제일 좋아? 어느 날 아이가 물었어요. 전 조금 생각하다 대답했죠. 지금처럼 너랑 둘이 아침밥 먹는 거. 그 순간 아이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제가 얼마나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텼는지가 그제서야 실감 나더라고요. 한편 전 남편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비는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만 형식적으로 입금되고 있었죠.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굳이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세계에 없는 사람이니까요. 서연은 그 이후 더 이상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인들에게 들은 바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대요. 아이도 없고 직장도 없고 사람들과의 연결도 끊긴 채 혼자 지내고 있다고. 처음엔 그 얘기를 듣고 약간의 통쾌함도 있었지만 곧 그런 생각도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냥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복수는 완벽하게 끝났으니까요. 남김없이 후회 없이. 그리고 나는 지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요즘은 잠들기 전에 가끔 과거를 되돌아보게 돼요.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끝났어. 그리고 나는 새로 시작한 거야.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그저 흔들리지 않는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지금의 제겐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이에게 아침밥을 차리고 고객에게 도면을 보내고 그렇게 조용히 묵묵히 제 하루를 살아갑니다.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내가 참 바보 같았구나. 아니, 바보인 척 잘했구나. 사실은 알고 있었죠. 그가 거짓말을 할 때 눈이 살짝 흔들리는 걸. 문득 향수가 낯설게 느껴졌을 때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도. 근데 모른 척 했어요. 아니, 모르는 척 하는 사람이 되었죠. 왜냐고요? 감정으로 덤볐다면 지금 이 자리까지 못 왔을 테니까요. 복수는 그냥 분노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참고 계산하고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려야 해요. 저는 감정을 접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미련도. 그 대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할 순간을 직접 만들었죠. 서연이 제게 했던 말 아직도 생생해요. 그 사람 곧 정리하겠대요. 그래, 맞아. 나도 곧 정리할 거였거든. 단지 그 대상이 너희 둘이었을 뿐이지. 사람들은 묻겠죠.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그냥 잊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았어? 근데 말이죠. 살다 보면요. 잊는다는 게 제일 어려워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산다는 건 진짜 강한 사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차가워졌죠. 아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왜 집을 나갔는지, 왜 사진 속에 더 이상 함께 있지 않은 건지. 하지만 언젠가 아이가 자라서 물어보게 되면 그땐 이렇게 말해줄 생각이에요. 엄마는 바보처럼 굴었던 게 아니라 바보인 척 했던 거야. 왜냐면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계획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당당히 웃을 수 있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진짜 얼굴로 살고 있으니까요.